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필립 하워드입니다. 48세, 영국 맨체스터에서 20년간 내과 전문의로 일해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의사에서 환자가 되어야 했던,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깨달은 충격적인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2년 전,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병원 라운딩을 마치고 차트를 정리하던 중 오른손 관절에 이상한 뻣뻣함을 느꼈어요. 처음엔 단순한 피로련이 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 특성상 손목을 많이 쓰니까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심해졌습니다. 아내 제인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병원에 가봐야 하지 않을까요? 얼굴색도 안 좋아 보이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20년간 환자들을 진료해온 제가 스스로 몸 상태를 모를 리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손 관절 통증은 어깨로, 다시 가슴으로 번져갔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조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제야 저는 동료 의사에게 검사를 받았습니다. 혈액 검사, 엑스레이, 심전도까지 모든 검사를 받았죠.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환자들이 결과를 기다릴 때 느끼는 그 불안감을 처음으로 제 몸으로 경험한 거예요. 진단명은 류마티스성 심근염이었습니다. 면역계가 자신의 심장을 공격하는 질환이죠. 의사로서는 알고 있던 병이었지만 환자로서 듣는 그 진단명은 전혀 다르게 들렸습니다. 그때부터 진짜 악몽이 시작되었어요. NHS 시스템 안에서 류마티스 전문의를 만나려면 14주를 기다려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14주요. 제가 의사로서 환자들에게 그렇게 기다리라고 말했던 그 시간이 이제는 저에게 가해지는 형벌처럼 느껴졌어요. 기다리는 동안 증상은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을 때마다 숨이 차고 밤에는 가슴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매일 환자들을 진료하면서도 정작 제 자신은 치료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류마티스 전문의를 만날 수 있었던 건 4개월 후였어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생물학적 제재 치료를 시작하려면 또 6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였어요. 연간 치료비만 £10,000가 넘는 약물이라 승인 절차가 복잡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아내 제인 앞에서요. 제인, 나는 20년간 의사였어.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아무도 나를 고쳐주지 못해. 제인이 제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우리 다른 방법을 찾아봐요. 세상이 영국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 제인이 보여준 기사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관한 BBC 다큐멘터리였어요. 응급 환자가 30분 이내에 진료를 받고 외국인 환자 만족도가 96%를 넘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영국보다 의료 선진국이 있다는 게 의사로서의 자존심에 상처가 됐거든요. 하지만 더 찾아볼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나왔습니다. 류마티스 질환 치료 성공률이 영국보다 훨씬 높고 치료비는 오히려 저렴하다는 거였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제 동료 의사가 한 말이었습니다. 제임스, 자존심 때문에 죽을 건가? 환자로서 최선의 선택을 해야지. 그 말이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저는 의사이기 전에 한 사람의 환자였고 살고 싶었으니까요. 한국행을 결정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다른 나라에서 치료받는다는 것, 게다가 의사인 제가 다른 나라 의료진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매일 밤 가슴을 조이는 통증과 하루하루 악화되는 몸 상태는 제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제인과 함께 인천행 비행기표를 예약하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감정을 느꼈어요. 비행기 창문으로 내려다본 서울의 야경은 마치 별들이 땅에 내려앉은 것 같았습니다. 20년간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던 의사가 이제는 한 환자로서
새로운 희망을 찾아 이 먼 나라에 왔다는 게 참 묘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서울에 도착한 다음 날 아침, 제인과 함께 서울 대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병원 건물을 올려다보며 마음 한편으로는 기대가,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이 교차했어요. 20년간 의사로 일했지만 환자로서 낯선 나라 병원에 발을 딛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접수를 마치고 대기실에 앉았는데 첫 번째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환자들이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영국에서라면 몇 시간은 기본인데 여기서는 30분도 안 돼서 이름이 불렸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의사가 일어나서 인사했어요. 정서윤 교수였습니다. 영어가 유창했고 무엇보다 제 눈을 직접 보며 말하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하워드 박사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류마티스성 심근염으로 힘드셨을 텐데요.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의사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전에 차트를 꼼꼼히 검토했다는 뜻이었어요. 영국에서는 의사들이 진료 직전에 차트를 대충 훑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미 제 상황을 다 파악하고 계신 거였습니다. 정서윤 교수는 차트를 덮고 제게 물었어요. 먼저 당신이 지금까지 어떤 고통을 겪어오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의사이시니까 증상을 객관적으로 설명하시려 하겠지만 환자로서 느끼신 감정도 중요해요. 그 말에 제 마음 깊은 곳이 울렸습니다. 영국에서 진료받을 때는 누구도 제 감정에 대해 묻지 않았거든요. 증상과 검사 결과만 확인하고 끝이었죠. 하지만 정서윤 교수는 제가 지난 몇 달간 얼마나 두려웠는지, 의사로서의 무력감이 얼마나 컸는지 진심으로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이어서 검사가 시작되었는데 여기서 두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혈액 검사부터 심초음파, 관절 초음파까지 모든 검사가 하루 만에 끝났어요. 영국에서는 각 검사마다 몇 주씩 기다려야 했는데 말이죠. 검사실에서 만난 기술자들도 놀라웠어요. 심초음파를 하시던 분이 검사하면서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선생님, 심장 벽 두께가 많이 두꺼워져 있네요. 하지만 혈류는 생각보다 양호해 보입니다. 환자에게 검사 과정을 설명해주는 문화 자체가 신선했어요. 영국에서는 검사하는 동안 기술자들이 거의 말을 하지 않거든요. 오후에 오승철 기술연구소장을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의 이분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면역질환 진단 시스템을 개발한 전문가였어요. 제 검사 결과를 컴퓨터 화면에 띄우며 설명해 주시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하워드 박사님의 경우 단순한 심근염이 아니라 전신 면역계 이상과 연관된 복합 질환으로 보입니다. AI 분석 결과 84% 확률로 조기 치료 시 완전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의사인 저도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영국에서는 몇 달 동안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했는데 여기서는 하루 만에 AI까지 동원해서 정밀 분석이 끝난 거였어요.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정서윤 교수가 검사 결과를 설명할 때 수치와 그래프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제 얼굴 표정을 계속 살피시더라고요. 걱정 마세요. 생각보다 상태가 나쁘지 않아요. 치료 계획을 세우면서 당신이 의사라는 점도 고려하겠습니다.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설명드릴게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울컥했어요. 지난 몇 달간 NHS 시스템 안에서 그저 하나의 케이스로 취급받다가 여기서는 한 사람으로 존중받는다는 걸 느꼈거든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제인이 말했어요. 여보, 오늘 당신 표정 보니까 오길 잘한 것 같아요. 오랜만에 희망적인 얼굴이에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가슴 통증은 여전했지만 마음만은 한결 가벼웠어요. 내일부터 시작될 치료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죠. 다음 날 정서윤 교수를 다시 만났을 때 상세한 치료 계획을 설명해 주셨어요. 생물학적 제재 투여와 함께 호르몬 조절, 스트레스 관리까지 포함된 통합 치료였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치료비였어요. 영국에서 연에 10,000파운드 넘게 들 치료를 여기서는 450만 원 정도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3분의 1도 안 되는 비용에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의사로서도 배울 게 많았어요. 환자와의 소통 방식부터 검사 효율성, AI 활용까지 모든 게 체계적이고 혁신적이었거든요. 특히 환자의 감정을 세심하게 살피는 정서윤 교수의 진료 방식은 제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부분이었어요. 그날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20년간 의사였지만 오늘 처음으로 진짜 의사를 만났다. 기술이 아닌 마음으로 치료하는 의사를. 치료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생물학적 제재 주사를 맞은 후 몸에 두드러기가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가려움증과 함께 열까지 나면서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의사인 저는 즉시 알았어요. 약물 부작용이었죠. 영국에서라면 치료를 중단하고 다른 약물을 시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안약물을 구하려면 또 몇 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제인과 마주 앉아 있는데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제인, 이게 내 운명인가 봐. 어디를 가도 내 몸은 치료를 거부하네. 제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포기하기엔 너무 이르지 않을까요? 내일 교수님께 다시 여쭤봐요. 다음 날 응급실로 갔을 때 정서윤 교수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당황하거나 난색을 표하는 대신 차분하게 제 상태를 살펴보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었어요. 대안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즉시 다른 치료진들과 논의를 시작했어요. 면역내과뿐만 아니라 알레르기내과, 정신건강의학과까지 모인 다학제 회진이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신속한 대응이었죠. 면역학과 전공의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박사님 같은 경우 스트레스가 면역 반응을 과도하게 증폭시키고 있어요. 약물 치료와 함께 정신적 안정도 필요합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영국에서는 질병만 치료하려 했는데 여기서는 환자 전체를 치료하려 한다는 걸요. 제 몸의 염증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 함께 치료하려는 거였습니다. 새로운 치료 방법은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기존 생물학적 제재 대신 한국에서 개발한 면역 조절 치료를 병행하면서 스트레스 반응을 차단하는 약물을 함께 사용하는 거였어요. 게다가 한의학과 협진을 통해 침 치료까지 받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서양 의학만 믿어온 제게 침 치료는 낯선 영역이었거든요. 하지만 한의학과 김 교수님의 설명을 들어보니 과학적 근거가 있더라고요. 침 치료는 면역계의 과도한 반응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박사님처럼 스트레스성 면역 질환의 경우 효과가 좋아요. 2주째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관절 경직이 줄어들었고 가슴 통증도 서서히 완화되기 시작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수면의 질이 달라진 거였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밤새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어요. 3주차에 정서윤 교수를 만났을 때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염증 수치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심장 기능도 눈에 띄게 개선된 상태였어요. 하워드 박사님, 정말 잘 회복되고 계세요. 이 정도 속도라면 예상보다 빨리 정상 생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울컥했습니다. 지난 1년간 느껴보지 못했던 희망이라는 감정이 가슴 깊숙이 차올랐거든요. 매일 치료받으면서 저는 관찰자가 되었습니다. 의사의 눈으로 한국 의료진들의 진료 방식을 지켜보기 시작한 거예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환자와의 소통 방식이었습니다. 정서윤 교수는 매번 진료할 때마다 제 얼굴 표정을 유심히 살피셨어요. 수치상 호전되고 있어도 제가 불안해하면 그 이유를 꼭 물어보셨죠. 오늘은 표정이 어두워 보이네요. 몸은 좋아지고 있는데 혹시 다른 걱정이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어요. 영국에서는 의사가 환자의 감정 상태까지 세심하게 챙기지 않거든요.
하지만 점점 그 따뜻함에 마음이 열렸습니다. 어느 날 간병사분이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박사님도 의사시라면서요? 우리 교수님은 환자분들 감정 상태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몸만 치료해서는 진짜 낫지 않는다고 하시거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20년간 의사 생활을 하면서 놓친 게 바로 이거였구나. 환자의 마음까지 치료하는 건 말이에요. 치료 과정에서 가장 놀라웠던 건 의료진들의 팀워크였습니다. 제 담당 간호사 박 선생님은 매일 아침 제 컨디션을 확인하고 작은 변화라도 있으면 즉시 의료진에게 보고했어요. 물리치료사는 관절 가동 범위를 체크하면서 일상 복귀를 위한 운동법을 가르쳐 주셨고요. 모든 게 체계적이면서도 인간적이었어요. 환자 한 명을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협력한다는 게 감동적이었습니다. 4주차 검사에서 드디어 정상 범위에 가까운 수치가 나왔습니다. 관절 가동 범위는 80% 회복됐고 심전도도 거의 정상이었어요. 정서윤 교수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실 준비를 하셔도 될 것 같네요. 하지만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해요. 그날 밤 제인과 함께 한강을 걸으며 이야기했어요. 제인, 나는 여기서 환자로 치료받으면서 진짜 의사가 뭔지 배웠어. 기술만으로는 사람을 고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 영국으로 돌아가면 제 진료 방식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이 따뜻하고 세심한 치료를 제 환자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었어요. 그날 일기에 썼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병을 고쳤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걸 얻었다. 진짜 의사가 되는 법을. 치료 5주차에 접어들면서 제 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느끼던 가슴 답답함이 사라졌어요. 손가락을 움직일 때마다 찌릿했던 관절 통증도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변화는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지난 몇 달간 환자로서 느꼈던 무력감과 절망이 점점 사라지고 대신 살아있다는 실감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 정서윤 교수를 만났을 때 최종 검사 결과를 받았어요. 염증 수치는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심장 기능 역시 완전히 회복된 상태였습니다. 관절 가동 범위도 95%까지 회복됐고요. 축하합니다, 하워드 박사님. 정말 기적적인 회복이에요.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셔서 정상적인 의사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지난 1년간 제 인생을 지배했던 두려움과 불확실성이 마침내 끝났다는 안도감이 몰려왔어요. 하지만 정서윤 교수의 다음 말이 더 깊은 감동을 줬습니다. 박사님은 회복된 게 아니라 새로 태어난 거예요. 이제 환자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의사가 되셨으니까요.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어요. 저는 정말로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20년간 의사로 살면서도 환자의 진짜 마음을 몰랐던 제가 이제는 그들의 아픔과 두려움을 온몸으로 이해하게 된 거예요. 마지막 일주일 동안 저는 병원 곳곳을 다니며 관찰했습니다. 응급실에서는 외국인 환자가 와도 통역 서비스가 즉시 제공됐고 입원 병동에서는 간병사들이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세심한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다른 외국인 환자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중동에서 온 60대 남성은 심장 수술을 받으러 왔다가 예상보다 빨리 회복되어 감탄하고 있었어요. 한국 의사들은 정말 대단해요. 우리나라에서는 6개월 걸릴 수술을 여기서는 2주 만에 끝냈거든요. 미국에서 온 50대 여성은 난치성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차 온 경우였는데 그녀 역시 한국 의료진의 세심함에 놀라워했습니다. 매일 회진 때마다 제 기분을 물어봐 주세요.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제가 경험한 게 결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 의료진들에게는 환자를 인간으로 대하는 게 당연한 일이었던 거죠. 마지막 진료날, 저는 정서윤 교수님께 감사 편지를 써서 전달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교수님께서 저를 치료해 주신 건 제 병만이 아니었습니다. 의사로서의 오만함, 환자에 대한 무감각함까지 고쳐주셨어요. 영국에서 저는 의사로 불렸지만 여기서는 한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으신 정서윤 교수님이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박사님이 영국으로 돌아가셔서 환자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신다면 저희가 한 일이 헛되지 않을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서 제가 받은 이 따뜻함을 제 환자들에게도 전해주겠다고요. 귀국 전날 밤, 제인과 함께 서울 시내를 마지막으로 걸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바라본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한 달 전 절망 속에서 이곳에 왔던 제가 이제는 희망을 안고 떠나게 된 거죠. 제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이제 정말 달라진 것 같아요. 표정부터가 완전히 다르네요. 맞았어요. 저는 정말 달라졌습니다. 몸만 회복된 게 아니라 마음도, 의사로서의 철학도 완전히 새로워진 거였어요. 그날 밤 마지막 일기를 썼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병을 고쳤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걸 얻었다. 환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의사가 되는 법을.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서 내가 받은 이 사랑을 다른 환자들에게 전해줘야겠다. 공항에서 정서윤 교수님과 의료진분들이 배웅 나와주셨어요. 작별 인사를 나누는 순간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정서윤 교수님이 제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어요. 하워드 박사님, 의료는 기술이 아니라 철학입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내려다본 서울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곳에서 배운 따뜻함이 영원히 남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환자로 한국에 왔지만 진짜 의사가 되어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맨체스터 종합병원 복도를 걸으며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주변을 바라보게 됐어요. 대기실에 앉아있는 환자들의 불안한 표정, 진료를 기다리며 시계를 보는 손짓들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바꾼 건 진료 방식이었어요. 한국에서 정서윤 교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환자가 들어오면 차트를 덮고 먼저 그들의 눈을 마주보며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증상만 묻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떤 기분인지, 어떤 걱정이 있는지부터 물어봤어요. 처음에는 환자들이 당황했습니다. 영국 의사들이 그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하지만 점점 그들의 표정이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65세 메리 할머니는 만성관절염으로 오랫동안 고생하고 계셨는데 제가 그분의 일상생활 어려움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자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선생님, 이렇게 제 마음을 물어봐 주시는 의사는 처음이에요. 아픈 것보다 더 힘든 건 아무도 제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거였거든요. 그 순간 저는 한국에서 느꼈던 그 따뜻함을 메리 할머니에게도 전해드릴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가장 큰 변화는 진료 시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환자 한 명당 10분 정도만 할애했는데 이제는 15분에서 20분씩 시간을 내서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어요. NHS 시스템상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환자들의 만족도가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동료 의사들은 처음에 의아해했어요. 톰 박사가 어느 날 제게 물었습니다. 제임스, 요즘 진료 방식이 달라졌네. 환자들과 이렇게 오래 이야기할 시간이 어디 있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톰, 나는 한국에서 배웠어. 환자의 마음을 치료하지 않으면 몸도 진짜로 낫지 않는다는 걸 말이야.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27분 만에 진료가 시작됐던 것, AI 진단으로 하루 만에 정확한 병명을 알 수 있었던 것, 무엇보다 의료진들이 환자를 한 사람으로 대하는 문화에 대해서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동료들도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젊은 전공의들이 적극적으로 물어보더라고요. 하워드 선생님, 한국 의료진들은
정말 환자와 그렇게 소통하나요? 우리도 그런 방식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저는 기꺼이 제가 배운 것들을 나눠줬습니다. 환자의 감정 상태를 파악하는 방법, 진료실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드는 법, 복잡한 의학 용어를 쉽게 설명하는 기술들 말이에요. 몇 달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원 원장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제임스 박사, 최근 당신 환자들의 만족도가 96%를 넘었다는 보고가 올라왔네요. 어떤 비결이 있나요?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원장님은 깊이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어요. 정말 흥미롭네요. 혹시 우리 병원에서 한국 의료진과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그때부터 제가 한국과 영국 의료진 교류의 다리 역할을 하게 됐어요. 정서윤 교수님께 이메일로 연락드려 협력 가능성을 문의했더니 흔쾌히 동의해 주셨습니다. 6개월 후 정말로 교류 프로그램이 시작됐어요. 영국에서 젊은 의사들이 서울 대병원으로 연수를 가고 한국 의료진들도 영국에 와서 경험을 나누는 프로그램이었죠. 첫 번째 연수단으로 한국에 간 사라 박사가 돌아와서 제게 말했어요. 제임스, 당신 말이 맞았어요. 한국 의료진들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환자를 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요. 기술보다 마음이 먼저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받은 감동을 다른 동료들도 느낄 수 있게 된 거니까요.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병원에는 한국식 환자 중심 진료 방식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오는 환자들의 표정이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어요. 의사들도 환자와의 소통을 즐거워하게 됐고요. 지난주에는 특별한 환자를 만났습니다. 40대 남성인데 류마티스성 심근염 초기 증상을 보이는 분이었어요. 정확히 1년 전 제 상황과 비슷했죠. 그분에게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병은 충분히 치료 가능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해 봤거든요. 무엇보다 당신의 마음부터 다독여 드릴게요. 그분의 눈에서 안도의 빛이 스쳤어요. 1년 전 한국에서 정서윤 교수님이 제게 해주셨던 그 말과 똑같은 말을 제가 다른 환자에게 전해드릴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며칠 전 정서윤 교수님께서 이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영국에서 한국식 진료 방식을 도입한 소식을 들었다며 정말 자랑스럽다고 써주셨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하워드 박사님이 진정한 의료의 철학을 실천하고 계신다니 정말 기쁩니다. 의료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마음이라는 걸 증명해주고 계시네요. 그 이메일을 읽으며 1년 전 한국에서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았던 그 시간들, 환자로서 받았던 따뜻한 보살핌들, 그리고 진짜 의사가 무엇인지 깨달았던 순간들 말이에요. 제인이 어제 저에게 말했어요. 여보, 1년 전과 비교하면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환자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진짜 의사가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병을 고쳤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걸 얻었어요. 진짜 의사가 되는 법을 배웠고 이제 그 배움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진료실에서 환자를 일본 최대 문구업체에서 근무하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고 끝까지 들어보시면 한국 기술의 놀라운 실력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하나의 미즈키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볼펜 제트스트림을 만드는 파일럿에서 마케팅팀 주임으로 일하고 있어요. 와세다 대학교 산업디자인과를 졸업하고 파일럿에 입사한 지 벌써 3년째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문구 리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서 볼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죠. 2024년 3월 14일 오후 2시 도쿄 신주쿠에 있는 파일럿 본사 12층 회의실에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을 맞았습니다. 분기별 매출 검토 회의였는데 부장님의 첫마디가 저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제트스트림 매출이 3년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12% 감소했어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트스트림은 일본 볼펜 시장의 절대 강자였거든요.
연간 5천만 자루가 팔리는 우리의 자랑이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발표였습니다. 경쟁사 분석 결과 한국 모나미 브랜드가 일본 시장에 급속히 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FX153 모델이 젊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어요. 모나미? 한국 회사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일본은 볼펜 기술에서 세계 최고라고 믿어왔거든요. 파일럿, 제브라, 유니가 전 세계 볼펜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국 회사가 우리를 위협한다니요. 부장님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아마존 재팬에서 모나미 FX153 리뷰를 보면 평점 4.6점에 구매 후기가 3,000개가 넘어요. 가볍고 부드럽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곧바로 인터넷으로 모나미 FX153을 주문했습니다. 2일 후 택배로 도착한 소포를 뜯는 순간 제 손이 살짝 떨렸어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볼펜이었습니다. 하지만 가격표를 보고 깜짝 놀랐죠. 88엔이었거든요. 우리 제트스트림이 190엔인데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었어요. 처음에는 역시 싸구려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펜을 손에 잡는 순간 뭔가 달랐어요. 무게감이 적당했고 그립감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펜 뚜껑을 열고 종이에 글을 써보는 순간 제 표정이 굳어졌어요. 너무 부드러웠습니다. 잉크가 미끄러지듯 나오면서도 번지지 않았어요. 5분 동안 계속 써봤는데 손목이 전혀 아프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어요. 88엔짜리 볼펜이 190엔짜리 제트스트림만큼,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좋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말 한국 볼펜이 우리를 앞서고 있는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사 동료 5명을 모아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제트스트림, 사라사, 그리고 모나미 FX153을 브랜드를 가리고 테스트해본 거예요.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5명 중 3명이 모나미를 1위로 선택했어요. 이 펜이 가장 부드럽고 오래 써도 손이 안 아파요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저 역시 솔직히 말하면 모나미의 필기감이 가장 좋았어요. 하지만 브랜드를 공개하는 순간 모두들 당황했죠. 이게 한국 제품이라고요? 정말 88엔밖에 안 해요? 동료 한 명이 즉석에서 아마존으로 주문했습니다. 그만큼 충격이 컸던 거죠. 저는 더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볼펜 성능 측정 장비로 정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모나미 FX153의 잉크 점도는 0.33였는데 제트스트림은 0.42였습니다. 점도가 낮을수록 부드럽게 써지거든요. 건조 시간도 모나미가 1.5초, 제트스트림이 2.0초였어요. 객관적인 수치로도 모나미가 우수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내구성 테스트였어요. 2.3m 높이에서 떨어뜨리는 테스트에서 모나미는 아무 문제 없이 작동했지만 제트스트림은 2m에서도 간혹 고장이 났습니다. 가격은 절반인데 성능은 더 좋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그날 저녁 저는 유튜브 채널에 리뷰 영상을 올렸습니다. 일본인이 인정한 한국 볼펜의 충격적 실력이라는 제목으로요. 하루 만에 조회수가 15만을 넘어섰어요. 댓글들도 폭발적이었습니다. 저도 써봤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한국 제품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네요. 제트스트림보다 훨씬 부드러워요. 하지만 더 놀라운 댓글도 있었어요. 한 일본 문구점 사장님이 요즘 모나미 찾는 손님이 부쩍 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학교 선생님들도 학생들이 모나미 쓰는 걸 보고 저도 써봤는데 정말 좋다는 댓글을 남겼어요. 이 모든 상황이 저에게는 엄청난 위기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3년 동안 마케팅하던 제품이 한국 볼펜에게 밀리고 있다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아직 시작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파일럿 내부 자료를 뒤져보니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문구 시장 점유율이 2년 사이에 4.1%에서 6.2%로 급상승했더라고요. 전체 한국 문구 수출액도 전년 대비 38.5%나 증가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기술력의 차이였습니다. 모나미는 볼펜 관련 특허를 84건이나 보유하고 있었는데 파일럿은 23건에 불과했어요.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뒤처진 거죠? 그날 밤 저는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일본 문구업계가 위험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어떻게 이런 볼펜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운명처럼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파일럿 본사에서 아시아 문구시장 조사차 한국 출장을 가게 되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나미 공장 견학 신청을 했어요. 2024년 4월 20일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경기도 창원에 있는 모나미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공장 정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외관, 체계적인 안내시설, 그리고 무엇보다 규모가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파일럿 후쿠오카 공장보다도 큰 것 같았어요. 모나미 생산기술팀 김 차장님이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일본에서 오셨다니 정말 반갑습니다. 최근에 일본 시장 반응이 좋아서 저희도 놀라고 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겸손한 모습이었지만 그 말 속에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생산 라인 견학이 시작됐는데 첫 번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동화율이 92%라고 하시는 거예요. 파일럿이 73%인데 거의 20%나 높았습니다. 로봇팔이 정밀하게 잉크를 주입하고 펜촉을 압입하고 로고까지 인쇄하는 모습이 마치 SF 영화 같았어요. 하루에 몇 개나 생산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한 라인당 35만 자루 정도 됩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파일럿이 28만 자루인데 25%나 많았어요. 더 놀라운 건 불량률이 0.5% 미만이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품질관리실에서 받았어요. 4단계 잉크 균질도 검사, 펜촉 미세균열 감지용 3D 센서, 그리고 무엇보다 영하 10도에서 플러스 50도까지 극한 온도 테스트를 하고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김 차장님이 웃으시면서 전 세계 어디서든 완벽하게 작동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가격이 저렴하다고 품질을 타협할 수는 없죠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이 단순히 싼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가격 대비 최고 품질을 추구하고 있다는 걸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연구개발팀을 방문했을 때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점도 잉크 흐름 제어 밸브 기술, 펜촉 고정 정밀 가공 기술, 리필형 내구성 설계 구조까지 기술 특허만 84건이었어요. 젊은 연구원들이 현미경을 보며 펜촉 구조를 개선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얼마나 투자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매출의 8.5% 정도 됩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파일럿이 5.2%인데 거의 1.6배나 많이 투자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김 차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환경 인증도 중요하게 생각해서 ISO 14001 인증을 받았고 BPA 프리 ABS 수지를 사용해요. 생분해성 비율도 18%까지 높였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기술력뿐만 아니라 환경까지 생각하고 있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직원들의 마인드였습니다. 가격이 아니라 기술로 승부합니다라는 김 차장님의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공장 견학을 마치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이 문구 기술에서 최고라고 믿었는데 한국이 이미 우리를 앞서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파일럿 동료들에게 모나미 공장에서 본 것들을 이야기했지만 처음에는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한국 회사가 우리보다 앞설 리가 없다는 반응이었죠. 하지만 제가 가져온 객관적 데이터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자동화율 92%, 불량률 0.5% 미만, 특허 84건, 연구개발비 8.5%, 모든 수치가 파일럿을 앞서고 있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시장 조사 결과였어요. 일본 아마존에서 모나미 FX153 판매량이 전년 대비 340% 증가했더라고요. 리뷰 점수도 4.6점으로 제트스트림 4.2점보다 높았어요. 특히 부드럽고 손목이 덜 아프다는 리뷰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저는 더 정밀한 분석을 위해 개인적으로 성분 분석까지 의뢰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모나미는 니켈크롬 고경도 합금을 사용해서 펜촉 내구성이 뛰어났고 잉크점도 0.33으로 제트스트림 0.42보다 훨씬 부드러웠어요. 건조 시간도 1.5초로 0.5초나 빨랐습니다. 이 모든 분석 결과를 정리해서 유튜브에 올렸어요. 일본 문구업계 종사자가 분석한 한국 볼펜의 기술력이라는 제목으로요.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조회수 50만, 댓글 3,000개가 달렸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댓글들이 있었어요. 저희 딸이 고등학생인데 친구들 사이에서 모나미가 대세래요. 회사에서 단체 구매했는데 직원들 만족도가 엄청 높아요. 일본 제품만 고집하던 아버지도 이제 모나미 쓰세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변화는 파일럿 내부에서 일어났어요. 제 보고서를 본 임원진들이 긴급회의를 소집했거든요. 2024년 5월 15일, 그 회의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전무님이 말씀하셨어요. 미즈키 씨의 분석이 정확하다면 우리는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한국 기술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한국 모나미와 기술 협력을 추진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했지만 곧 열띤 토론이 시작됐어요. 결국 저를 프로젝트 리더로 하는 한국기술 벤치마킹 TF가 구성됐습니다. 첫 번째 미션은 모나미와의 기술 교류였어요. 김 차장님께 연락드렸더니 일본 파일럿과 협력할 수 있다면 영광입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겸손한 자세가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6월에 모나미 기술팀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파일럿 연구소에서 기술 세미나를 열었는데 우리 연구원들이 모나미의 저점도 잉크 기술에 완전히 매료됐어요. 이런 발상은 어떻게 하셨나요? 라는 질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모나미 연구원이 설명해 주신 내용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사용자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어요. 점도를 낮추면서도 번지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어려웠는데 분자 구조를 완전히 바꿔서 해결했습니다. 그날 저녁 모나미 팀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에서는 어떻게 이런 기술 개발이 가능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와 지속적인 투자, 그리고 무엇보다 사용자 중심 사고가 핵심이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이 단순히 기술이 뛰어난 게 아니라 사용자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기술로 이어진다는 걸요. 7월부터는 본격적인 공동 개발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파일럿의 브랜드력과 모나미의 기술력을 결합한 새로운 볼펜을 만드는 거였어요. 개발 과정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의 세심함과 완벽주의, 그리고 끊임없는 개선 의지가 놀라웠어요. 2024년 9월, 드디어 파일럿과 모나미가 공동 개발한 새로운 볼펜이 출시됐습니다. 제트스트림 코리아 에디션이라는 이름으로요. 한국의 저점도 잉크 기술과 일본의 디자인이 만난 완벽한 결합이었어요. 출시 첫 주에 10만 자루가 완판됐습니다. 소비자 반응도 폭발적이었어요. 지금까지 써본 볼펜 중 최고, 부드러우면서도 고급스러워요. 한일 협력의 완벽한 결과물이라는 리뷰들이 쏟아졌어요. 더 놀라운 건 파일럿 내부 변화였습니다. 임원진들이 저에게 앞으로 아시아 기술 협력 총괄을 맡아달라고 제안했어요. 한국 기술의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협력을 이끌어낸 공로를 인정받은 거죠. 제 유튜브 채널도 큰 변화를 맞았습니다. 구독자가 25만 명을 넘어섰고 한일 문구 기술 협력 전문가로 인정받게 됐어요. 일본 문구업계 세미나에서 강연 요청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강연은 도쿄 문구산업협회에서 한 한국에서 배우는 문구 혁신이었어요. 300명의 업계 관계자들 앞에서 제가 경험한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많은 분들이 다가와서 정말 눈이 번쩍 뜨이는 내용이었다. 우리도 한국과 협력을 고려해봐야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변화의 시작은 88엔짜리 모나미 볼펜 한 자루였어요. 처음에는 그저 경쟁사 제품 분석이라고 생각했는데 제 인생과 일본 문구업계 전체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죠.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함이었어요. 기술력이 뛰어나면서도 아직 부족하다. 더 개선할 점이 있다는 마인드로 끊임없이 발전시키려는 자세요. 그리고 사용자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결국 최고의 제품을 만든다는 걸 깨달았어요. 요즘 제 책상에는 항상 모나미 FX153이 놓여 있어요. 볼 때마다 처음 그 부드러운 필기감에 놀랐던 순간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한국 기술자들의 진심, 어린 노력과 열정이 생각나요. 일본과 한국이 경쟁만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배우고 발전하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앞으로도 더 많은 한일 기술 협력 프로젝트를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변화의 힘을 믿어보세요. 88엔 저는 피터 맥도널드, 48세입니다. 뉴질랜드 남섬 캔터베리 평원에서 3대째 양목장을 운영하고 있었죠. 아니,
운영하려고 애쓰고 있었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2018년 봄, 우리 가족은 파산 직전까지 몰린 상황이었습니다. 뉴질랜드는 세계 3위 양고기 수출국답게 전국에 2,600만 마리의 양이 사육되고 있지만 그해 들개 무리의 습격이 유난히 심했습니다. 정부 통계로는 연간 15만 마리의 양이 들개 때문에 목숨을 잃고 경제적 손실만 2억 달러에 달한다고 했죠. 우리 목장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4,000마리를 관리하던 목장에서 지난 6개월 동안 300마리가 넘는 양을 잃었거든요. 10년간 함께한 shepherd 2마리는 늙어서 세상을 떠났고 새로 들인 보더콜리 3마리는 캔터베리의 거친 바람과 험한 지형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아내 메리가 매일 밤 걱정 어린 눈빛으로 가계부를 들여다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개척하고 아버지가 키워온 이 목장을 제 손에서 잃을 수도 있다는 절망감이 밀려왔죠. 그런데 운명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메리와 함께 크라이스트처치 시내에서 장을 보고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한 식당 앞에서 한 젊은 아시아계 남성이 작은 강아지를 품에 안고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어요. 25살 정도로 보이는 그 청년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품속의 강아지를 내려다보는 시선에는 애처로움이 가득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이 아이를 키워주실 수 있는 분을 찾고 있는데요. 그의 영어는 유창했지만 약간의 억양이 있었습니다.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고요. 제가 품속의 강아지를 보니 생후 3개월도 되어 보이지 않는 새하얀 털의 중형견이었습니다. 귀가 쫑긋 서 있고 눈이 아주 영리해 보였어요. 처음 보는 견종이었지만 뭔가 범상치 않은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 온 유학생 김준호라고 합니다. 농업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이제 졸업해서 고국으로 돌아가야 해요. 준호라는 이름의 그 청년이 강아지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아이 이름은 진이에요. 한국의 진돗개라는 견종입니다. 2주 전에 구조센터에서 데려왔는데 이제는 제 가족이나 다름없거든요. 진돗개라는 이름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준호의 표정에서 진짜 고통을 느꼈어요. 25살 청년이 눈물을 참으며 애써 담담한 척하는 모습이 가슴을 찡하게 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해서 해외 반출이 거의 불가능해요. 검역 절차도 복잡하고 비용도 학생인 제가 감당하기 어려워서 그때 메리가 제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우리도 새 아이를 키운 부모였거든요. 준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죠. 솔직히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양치기계로 훈련받지 않은 강아지를 목장에 데려간다는 건 위험한 도박 같았으니까요. 더군다나 아시아 견종이 뉴질랜드의 혹독한 환경에서 제대로 적응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고요.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으로 진돗개에 대해 찾아보니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1988년 한국 정부가 천연기념물 제53호로 지정할 만큼 특별한 견종이었고 조선시대부터 수백 년간 사냥과 가축 보호를 담당해온 역사가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진돗개의 충성심에 관한 기록들이었어요. 한번 주인으로 인정한 사람에게는 평생 절대적인 충성을 바치고 극한 상황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내용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메리와 함께 다시 그 한 식당으로 갔고 준호에게 진을 우리가 키우겠다고 말했죠. 준호와 진이 작별하는 순간은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젊은 청년이 진을 끌어안고 한국말로 뭔가 중얼거리는데 목소리가 완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진도 준호의 얼굴을 계속 핥으며 이별을 아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진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준호가 마지막 인사를 건넬 때 흘린 눈물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목장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진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슬퍼하는 것 같기도 하고 새로운 환경을 관찰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이 작은 하얀 강아지가 우리 가족과 목장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말이에요. 진을 목장에 데려온 첫날, 솔직히 많은 걱정이 앞섰습니다. 아무리 천연 기념물이라고 해도 겨우 3개월 된 강아지가 4,000마리. 양떼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기존에 있던 보더콜리 3마리는 진을 경계하며 계속 지저댔습니다. 늙은 shepherd 1마리도 귀찮다는 듯 멀리서 지켜만 봤고요. 하지만 진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다른 개들의 시끄러운 짖음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오히려 목장 주변을 천천히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곳의 지형과 환경을 파악하려는 것처럼 보였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진이 가장 높은 언덕에 올라가 20분 넘게 사방을 바라보는 모습이었어요. 첫 주는 관찰에만 집중했습니다. 진돗개에 대해 더 알아보니 정말 놀라운 견종이더군요. 한국에서 수천 년간 산악지대에서 사냥을 도우며 진화한 덕분에 후각이 일반 개의 10배 이상 발달되어 있고 지능도 상위 15%에 속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충성심이 특별했어요. 한번 주인으로 인정하면 평생 그 사람만을 섬긴다는 특성 때문에 한국에서는 의리의 상징으로 여겨진다고 했습니다. 1988년 돌아온 백구라는 진돗개가 300km를 혼자 걸어 원래 집으로 돌아온 실화도 있었고요. 진의 행동을 지켜보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다른 개들이 양떼를 보면 흥분하며 짖거나 쫓으려 하는데 진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조용히 관찰만 했어요. 마치 양들의 습성을 연구하는 학자 같았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작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보더콜리 1마리가 평소처럼 큰 소리로 짖으며 양떼를 몰려다가 새끼 양 1마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 새끼가 무서워서 울타리 쪽으로 도망치려 하는 순간 진이 재빠르게 움직였어요. 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새끼 양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위협적이지도 않고 거칠지도 않게 그냥 조용히 길을 막았을 뿐인데 새끼 양이 진정되더군요. 그 광경을 본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메리도 진의 행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48살인 저보다 2살 어린 아내는 늘 세심한 관찰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여보, 저게 뭔가 다른 것 같아. 다른 개들처럼 시끄럽게 굴지도 않고 양들을 무서워하게 하지도 않네. 정말 그랬습니다. 진은 양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항상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특히 날씨가 흐린 날이면 더욱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2주째부터는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진이 날씨 변화를 미리 감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맑은 하늘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양떼를 계곡 쪽으로 유도하더니 2시간 후에 정말로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기상청 예보에도 없던 갑작스런 날씨 변화였는데 진은 어떻게 미리 알았던 걸까요? 한국에서 수천 년간 산악지대의 변화무쌍한 날씨에 적응하며 살아온 진돗개의 본능인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진돗개는 영하 20도에서 영상 35도까지 적응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고요. 진의 관찰력도 뛰어났어요. 양 1마리가 다리를 약간 절뚝거리는 것도 즉시 발견해서 제게 알려줬습니다. 그 양을 확인해 보니 정말로 발톱에 작은 상처가 있었어요.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었죠. 무엇보다 진의 태도에서 느껴지는 책임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놀거나 장난치는 다른 개들과 달리 진은 항상 진중하고 집중된 모습을 보였어요. 마치 자신에게 중요한 임무가 맡겨졌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목장 직원들도 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20년 경력의 베테랑 직원 톰도 진의 행동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사장님, 저 한국개 정말 신기해요. 보더콜리들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일하네요. 정말 그랬습니다. 보더콜리들이 빠르고 역동적으로 양떼를 몰아다닌다면 진은 차분하고 계획적으로 움직였어요. 소음 없이, 스트레스 없이, 하지만 더 효과적으로 양떼를 관리하는 모습이었죠. 그때까지도 저는 진이 정말로 양치기계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었어요. 이 작은 하얀 계획에서 뭔가 특별한 가능성을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준호가 말했던 것처럼 진은 정말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함이 어떤 것인지 곧 제대로 알게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2023년 11월 28일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무서웠던 밤이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날씨가 이상했어요. 바람도 거세고 구름이 낮게 깔려서 금세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았는데 정작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진의 행동도 평소와 달랐어요. 계속해서 높은 곳에 올라가 먼 산자락을 바라보고 코를 킁킁거리며 공기 중의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5년간 함께 살면서 진의 습성을 어느 정도 파악했는데 이런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저녁 8시경, 평소라면 양들이 모두 안전한 곳에 모여 쉬고 있을 시간이었는데 계속 불안해하며 움직였어요. 보더콜리 3마리도 이상하게 신경질적으로 지저댔고 늙은 shepherd는 목장 집 가까이로 와서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지만 설마 했죠. 뉴질랜드에서 들개 무리의 습격은 드문 일이 아니지만 우리 목장은 울타리도 견고하고 보안 조명도 잘 되어 있었거든요. 밤 11시쯤 진이 갑자기 날카로운 경고음을 내뱉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소리였어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급히 밖으로 나갔는데 어둠 속에서 여러 개의 눈동자가 초록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개수를 정확히 셀 수 없었어요. 하지만 조금씩 가까워지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7마리의 들개가 우리 양떼를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던 거예요. 뉴질랜드 정부 통계에 따르면 들개 무리의 습격으로 연간 15만 마리의 양이 목숨을 잃습니다. 경제적 손실만 2억 달러에 달하죠. 하지만 숫자로만 알던 그 무서운 현실이 바로 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들개들은 확실히 계획을 세우고 온 것 같았어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에서 접근해 냄새를 숨겼고 양들이 도망갈 수 있는 모든 경로를 차단해 놓았습니다. 특히 우두머리로 보이는 큰 들개는 진보다 거의 2배는 커 보였어요. 보더콜리들의 반응은 참담했습니다. 평소 그렇게 용감하게 지저대던 아이들이 들개 무리를 보자마자 꼬리를 다리 사이에 끼고 목장 집 쪽으로 도망쳤어요. 늙은 shepherd는 이미 겁에 질려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진은 달랐습니다. 20kg도 안 되는 진돗개가 자신보다 훨씬 크고 많은 들개 무리 앞에 홀로 서 있었어요. 떨리기는커녕 오히려 더 당당해 보였습니다. 털이 곤두서고 자세가 낮아지면서 마치 수천 년간 한국 산골에서 맹수와 싸워온 조상들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제가 진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아무리 용감해도 7마리를 상대하는 건 무모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진은 제 부름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양떼와 저 사이에 서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진에게는 이것이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자신이 지켜야 할 가족을 보호하는 신성한 임무라는 걸요. 한국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받을 만큼 특별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들개들이 서서히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우두머리가 한 걸음씩 다가올 때마다 4,000마리의 양들이 공포에 떨며 몸을 웅크렸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진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양들이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진의 전술은 정말 놀라웠어요. 정면 대결을 피하면서도 들개들의 대형을 계속 흩트려 놓았습니다. 한 마리가 측면으로 돌아서 양떼에 접근하려 하면 재빨리 그쪽으로 이동해서 길을 막았고 다른 들개가 뒤로 돌아가려 하면 또 그쪽을 차단했어요. 마치 한국 전통 사냥에서 사용하던 몰이 전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인터넷에서 읽었던 자료에 따르면 진돗개들은 수백 년간 한국의 험한 산악지대에서 멧돼지나 늑대 같은 맹수들과 싸우며 독특한 전투 기술을 발달시켰다고 했거든요.
2시간이 넘는 긴장된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들개들도 진의 끈질긴 저항에 지쳐가는 것 같았어요. 쉽게 먹이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저항에 부딪힌 거죠. 그때 우두머리 들개가 마지막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갑자기 진을 향해 달려든 거예요. 진과 들개의 몸이 부딪히면서 먼지가 피어올랐고 저는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은 이미 이 상황까지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우두머리와 몸싸움을 하는 동안에도 다른 들개들이 양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몸을 방패막이로 사용했습니다. 동이틀 무렵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들개 무리가 포기하고 어둠 속으로 사라진 거예요. 해가 뜨고 나서 확인해 보니 놀랍게도 단 한 마리의 양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진의 오른쪽 다리에는 들개 발톱 자국이 선명했지만 아무렇지 않다는 듯 여전히 양떼를 지키고 서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아침 해가 뜬 후 저는 믿기지 않는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7마리 들개 무리의 습격에도 불구하고 단 한 마리의 양도 잃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어요. 20년 목축업을 해오면서 이런 기적 같은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진의 다리 상처를 치료해주면서 그 아이를 다시 보니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0kg도 안 되는 몸으로 자신보다 훨씬 크고 많은 들개들을 물리쳤다는 게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먼저 이웃 목장주 데이브가 찾아왔어요. 60대 중반의 베테랑 목장주인 그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피터, 정말 믿기지 않네. 우리 목장도 지난주에 들개 때문에 양 20마리를 잃었는데. 데이브의 목장은 우리보다 규모가 작았지만 보더콜리 5마리를 키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들개 무리를 막지 못했다는 얘기였어요. 며칠 후에는 뉴질랜드 양목협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국적으로 들개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 목장의 사례가 화제가 되었다는 거였어요. 협회 조사관 2명이 직접 찾아와서 진의 행동을 관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50대 초반의 여성 조사관 제니퍼가 진을 보더니 감탄했어요. 이 개가 정말 혼자서 7마리를 막아냈다고요? 체격으로 보면 우리 보더콜리들보다 작은데. 저는 그날 밤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진의 전술적 사고, 끈기 있는 저항, 그리고 양떼를 보호하려는 강인한 의지에 대해서요. 조사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진이 목장에 온 이후 우리 목장의 수치들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양 폐사율이 기존 12%에서 3%로 떨어졌고 새끼 양 생존율은 88%에서 96%로 올랐습니다. 무엇보다 양들의 스트레스 수준이 현저히 낮아져서 양모 품질도 한 등급 올랐다고 했어요. 진돗개의 관리 방식이 기존 목축견들과 완전히 다르네요. 제니퍼가 며칠간 관찰한 후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보더콜리들이 소리와 빠른 움직임으로 양떼를 통제한다면 이 개는 양들의 본능과 습성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있어요. 훨씬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죠. 정말 그랬습니다. 진은 양들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면서도 완벽하게 통제했어요. 특히 날씨 변화를 미리 감지해서 양떼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능력은 경이로웠습니다. 기상청 예보보다 24시간 먼저 날씨 변화를 알아채곤 했거든요. 이야기가 지역신문에 실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캔터베리 대학교 동물행동학과에서도 연구팀을 보내겠다고 했고 심지어 한국 총영사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총영사관 직원이 전화로 말하길 진돗개가 해외에서 이렇게 활약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고 했어요. 천연기념물이라는 특별한 지위 때문에 해외 반출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거든요. 혹시 진이라는 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때서야 저는 진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똑똑한 개가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살아있는 문화재였던 거예요.
메리도 진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불쌍한 강아지 하나 돌봐주는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진을 우리 가족의 가장 소중한 구성원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여보, 진이 없었다면 우리 목장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 아내의 말에는 깊은 감사함이 담겨 있었어요. 목장 운영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진의 행동 패턴을 관찰하면서 위험 지역을 파악하고 울타리를 보강했어요. 진이 경계를 강화하는 지점들을 표시해서 추가 보안 조치를 취했고 양들의 이동 경로도 진의 유도 방식을 참고해서 체계화했습니다. 다른 목축견들도 변화했어요. 보더콜리 3마리가 진의 조용하고 차분한 방식을 따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시끄럽게 짖으며 양떼를 몰지 않고 진처럼 침착하게 접근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진의 일상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언론의 관심이나 방문객들의 시선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여전히 매일 아침 양떼와 함께 초원으로 나가서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화려한 말이나 과시가 아니라 묵묵한 책임감과 변함없는 헌신이야말로 진짜 리더의 자질이라는 걸 말이죠. 이제 우리 목장은 지역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곳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건 5년 전 눈물 흘리며 진을 맡겨준 준호라는 청년의 마음을 이제야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진은 단순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혼과 정신이 살아 숨쉬는 특별한 존재였던 거죠. 2023년 10월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5년 전 진을 맡기고 떠났던 김준호가 뉴질랜드로 다시 온다는 것이었어요. 이번에는 한국농림축산식품부와 뉴질랜드 정부의 농업교류 프로그램 담당자로 말이죠. 30세가 된 준호는 농업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고 한국에서 친환경 목축 분야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진돗개를 활용한 목축 관리 기법에 대한 연구로 국제적 주목을 받았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재회의 날, 공항에서 준호를 만났을 때의 감정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5년 전에 그 눈물 어린 청년이 이제는 자신감 넘치는 전문가가 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진을 보는 그의 눈빛만은 예전과 똑같았어요. 목장에 도착했을 때 정말 영화 같은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도 진이 준호를 단번에 알아보는 거예요. 꼬리를 흔들며 달려가는 진의 모습에서 진돗개의 특별한 기억력과 충성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진아, 정말 많이 컸구나. 이제 완전히 어른이 됐네. 준호의 목소리에는 5년간의 그리움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진도 준호의 얼굴을 계속 핥으며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준호는 진의 활약상을 듣고 정말 놀라워했어요. 특히 들개 무리를 혼자서 물리쳤다는 이야기에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감탄했습니다. 역시 진돗개네요. 한국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전설처럼 전해지거든요. 진이가 그 전통을 이어간 거군요. 그때 준호가 들려준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웠어요. 진의 활약이 한국에서도 화제가 되어서 진돗개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진돗개가 목축견으로 성공한 첫 번째 사례라며 관련 연구가 활발해졌다고 했어요. 뉴질랜드에서도 변화는 뚜렷했습니다. 진의 이야기가 알려진 후 진돗개에 대한 문의가 급증했어요. 하지만 천연기념물이라는 특별한 지위 때문에 수출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는 모두들 아쉬워했습니다. 대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크라이스트처치에 한국문화원이 설립되었고 캔터베리 대학교에는 한국어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첫해 지원자가 정원의 3배를 넘었다고 하더군요. 지역 신문에서는 진돗개 특집 기사를 실었고 한국의 전통 문화와 진돗개의 역사에 대한 내용도 소개되었어요. 많은 뉴질랜드 사람들이 한국이 수천 년 동안 이런 훌륭한 동물을 보호하고 키워왔다는 사실에 감동했다고 했습니다. 목장 운영 면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진의 관리 방식을 체계화해서 다른 목축견들도 훈련시킨 결과 전체적인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목장의 성과는 다음과 같았어요. 양 폐사율 12% 2%, 새끼 양 생존율 88% 97%, 양모 품질 A등급 비율 65% 89%, 사료 효율성 23% 향상. 이런 수치들은 뉴질랜드 양목협회에서도 주목할 만한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준호는 일주일간 우리 목장에 머물면서 진의 일하는 모습을 관찰하고 기록했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의미 있는 제안을 했습니다. 피터님, 제가 한국에서 진돗개 목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어요. 진이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과 뉴질랜드 간의 농업 기술 교류를 확대하면 어떨까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진 한 마리로 시작된 인연이 이제는 두 나라 간의 협력으로 발전하게 된 거죠. 51세가 된 메리도 이런 변화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5년 전 그 작은 강아지 하나가 우리 삶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진은 단순히 우리 목장을 구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문화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수천 년간 이런 훌륭한 동물을 보호하고 키워온 한국인들의 지혜와 정성을 이해하게 되었죠. 지금 진은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매일 아침 양떼와 함께 초원으로 나갑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감사함을 느껴요. 준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진이는 단순한 개가 아니에요. 한국의 정신과 역사가 살아 숨쉬는 특별한 존재죠. 그런 진이가 여기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서 정말 기뻐요. 달빛이 비치는 밤, 양떼를 지키는 진의 하얀 실루엣을 보면서 저는 생각합니다. 이 모든 기적의 시작이 5년 전 한 젊은 한국 청년의 눈물이었다는 것을.